당신, 이제 집 나가요. 결혼 35년 만에 들은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내였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단 한순간에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35년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나요? 제 이름은 윤희정입니다. 올해 60살이고요. 결혼 전에는 은행원이었어요. 괜찮은 직장이었죠.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원했거든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어라고 했었죠.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처럼요.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였죠. 남편 재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3시간 동안 푹 끓여서요. 재호는 맛있게 먹더니 트림 한번 하고는 거실로 가서 TV를 봤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3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희정 씨, 잠깐 서재로 와봐요.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낯설었죠.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불길한 예감이랄까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빼입고 있더군요. 토요일 오후인데 왜 양복을 입었는지 이상했죠.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죠.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무엇보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샤넬로 5였죠. 제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비싼 향수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건방졌습니다. 마치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웃음 같았죠. 자기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여자가 재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마치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이혼하자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묻는 것처럼 담담했죠. 뭐라고요? 이혼하자니까.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죠. 여보, 무슨 농담이에요? 농담 치지 마요. 농담으로 들려요? 진심이에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요. 재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물건을 보는 눈이었죠.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봐요. 내가 고칠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지겨워졌어요. 지겨워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겨워요? 35년이 문제지. 너무 오래 살았어. 매일 똑같은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재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무료한지 느껴져요. 젊었을 때 꿈도 많았는데 당신하고 살면서 다 포기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 꿈을 막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도왔어요? 회계장부 누가 정리했어요? 거래처 사람들 접대할 때 누가 음식 준비했어요? 밤새 일할 때 누가 옆에서 커피 타줬어요? 그건 당신 부모님 병수발도 제가 다 들었어요. 10년 동안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재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겨운 거잖아요. 당신 얘기는 늘 똑같아. 내가 뭐 해줬다. 내가 고생했다.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뭘 해줬는데요? 돈 벌어다 줬잖아요. 당신 먹여 살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쿨하게 처리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남자 마음 떠났는데 붙들어봤자 서로 힘들잖아요. 당신은 누구길래 남의 집안일에. 소개할게요.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 회사 기획팀장 최은영 씨예요. 올해 42이고 이혼 경력 있어요. 앞으로 나랑 같이 살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산다고요? 네. 다음 주부터 이 집에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야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한데 명의가 누구 걸로 되어 있어요? 재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100%내 거예요. 맞았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인데 명의가 재호로 되어 있었죠. 당시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요. 바보같이.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위자료로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요. 5천만 원이요? 많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요구해요? 재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요? 그건 주부의 당연한 의무죠. 나 뒷바라지 한 거요? 그것도 아내의 의무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당신, 법적으로 따져볼래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할까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텐데요. 재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5천만 원 바로 입금해 줄게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하고 그럼 변호사 비용 빼면 손에 쥐는 돈이 더 적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럼 법으로 하죠 뭐. 재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은영이라는 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났는데 무슨 수로 붙들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요. 손 떼요.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은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빼앗다니요? 재호 씨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유혹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사실 재호 씨가 저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2년 전에요. 회식 자리에서요. 2년 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년 전이면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돌봤었죠. 그때 재호는 회사 일 바쁘다고 거의 집에 안 들어왔어요. 가끔 들어와도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잤고요. 그때 이미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2년 동안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제가 재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집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었는데요. 바람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하죠. 나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네. 은영이를 진짜 사랑해요.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은영이는 나를 이해해줘요. 내 꿈을 응원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남자로 대해줘요.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가정부였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남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거였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5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던 일, 재호 양말 빨래하다가 손이 터지던 일, 재호 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허리 다쳐서 병원 다니던 일, 재호 회사 거래처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 준비하던 일, 재호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 찾아왔을 때 제 폐물 팔아서 갚아준 일, 그 모든 게 의무였다고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요. 안 그러면 사람 부르겠어요.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내가 나가요? 명의가 내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내 집이에요. 그때 은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기, 제가 지금 경호업체 사람들 부를까요? 귀찮게 하시면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설마 정말로 그럴까? 하지만 재호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저는 힘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흥건해질 때까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방문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10분 안에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품, 통장, 신분증. 급하게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겼죠.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거실에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경호원이었습니다. 부인,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 떼요. 내가 걸어 나갈 거예요. 저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남자가 제 양팔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죠. 나요. 나달라고요. 저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희정 씨, 나중에 필요한 짐은 택배로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나가 있어요. 재호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옆에는 은영이 서서 빙긋 웃고 있었고요. 천벌 받을 거예요. 당신들 꼭 천벌 받을 거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35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저녁 7시였어요.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죠. 저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죠. 친정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올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하기 힘들었어요. 딸 수진이는 지금 미국에 있었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작년에 이민 갔죠. 전화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850만 원.
35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8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에서 조금씩 모은 거였는데 시어머니 병원비로 많이 썼거든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재호한테서요. 위자료 5천만 원 입금했음. 은행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는 택배로 보낼 테니까 사인해서 보내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850만 원과 합쳐서 5,850만 원. 35년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원룸을 검색했어요. 서울은 너무 비쌌어요. 5천만 원으로는 전세도 어려웠죠. 한참을 찾다가 경기도 외곽의 고시원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0만 원. 저는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방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 건가요?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지금요? 밤 8시인데요? 네. 급해서요. 오늘 당장 들어가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인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도착한 곳은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빛발에 있었죠. 주인 아저씨가 저를 맞았어요. 어머, 연세가.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순입니다. 문제 있나요? 아니요. 그냥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아저씨가 저를 3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2평도 안 돼 보였어요. 침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복도 끝에 있고요. 네. 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취사 안 돼요. 편의점 음식이라도 사 먹을게요. 그러세요.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지금 내실 건가요? 네. 저는 현금 140만 원을 건넸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저씨가 나간 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2평짜리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습기 찬 공간. 이게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문득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화장한 게 언제였더라? 마지막으로 새 옷 산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거울을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핀 천장이었죠.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눈이 떠졌죠. 세수를 하려고 공용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젊은 여학생이 서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세수 좀. 네, 잠깐만요. 여학생이 비켜줬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2,800원.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금액인데 지금은 아까웠어요. 방으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연락 왔는데 이혼한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아빠가? 진짜? 응. 엄마, 괜찮아? 지금 어디 있어? 나는 괜찮아. 걱정 마. 어디 있냐니까?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시원. 뭐, 고시원이라고? 엄마가 왜 고시원에 있어? 집에서 쫓겨났어. 아빠가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수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지금 당장 한국 갈게. 비행기 표 끊을게. 안 돼. 너 남편 일 때문에 거기 있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가 더 중요하지. 수진아, 괜찮아.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변호사라도 선임해야지. 재산 분할 받아야 하잖아. 아빠가 위자료로 5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그게 다야? 35년을 살았는데? 그래.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정말 한국 갈게. 아빠한테 따져야겠어. 안 돼. 내가 오면 아빠가 너한테 피해 줄 거야. 유산 같은 거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가 더 중요해. 수진아. 저는 딸을 달랬어요. 한참을 통화하다가 겨우 진정시켰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어요. 저는 창문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일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60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은행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게 35년 전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컴퓨터로 바뀌어서 제 경력은 쓸모가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하지만 60살을 뽑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청소, 경비, 식당, 보조 같은 일뿐이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업체. 하지만 답장은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호한테서 택배가 왔어요. 이혼 서류였죠.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협의 이혼 동의서, 사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사인하면 끝이에요. 정말로 끝나는 거죠. 35년이. 저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2주가 지나도 일자리가 안 구해졌거든요. 월세 날짜는 다가오고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저는 결국 식당 설거지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5시간, 월급 150만 원. 처음 출근한 날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연세가 많으시네.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좀 빡빡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그럼 앞치마 입고 시작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손이 금방 불었죠. 뜨거운 물 때문에요. 허리도 아팠어요. 계속 서 있어야 했거든요. 5시간이 지나고 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150만 원. 35년 전에 은행원으로 받던 초봉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60살 여자의 가치인가 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고시원과 식당을 오가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식당 가서 12시까지 일하고 고시원 돌아와서 저녁에는 TV 보다가 자고 그렇게 매일이 똑같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저녁 고시원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뜯어보니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재호가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재산 분할 청구 없음. 위자료 5천만 원으로 합의 완료. 재호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집이 남편 명이고 회사도 남편 명이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뒷바라지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요? 예를 들어 부인이 직접 회사 일을 도왔다는 기록이라든가 금전적 기여를 했다는 증빙이라든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35년 동안 집안일만 했으니까요. 기록으로 남은 게 없었죠. 그럼 저는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건가요? 소송을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만 최소 3천만 원은 들 겁니다. 3천만 원.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럴 돈이 없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때 제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당첨된 물건을 찾아가라는 택배 알림이었어요. 뭘 주문했더라? 고시원 우편함을 열어보니 작은 택배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니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희정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창고를 열어봐라.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황급히 택배 상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발송일자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보낸 걸 지금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창고를 열어봐라. 창고.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었죠. 희정아, 시골집 뒤에 창고가 있다.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라. 어머니, 안에 뭐가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봐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내일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시골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사시던 집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3시간 만에 도착했죠. 마을은 옛날 그대로였어요. 낡은 기와집들, 좁은 골목길, 텃밭. 시어머니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3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요. 저는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창고가 보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창고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갔어요. 힘을 주자 삐걱거리며 돌아갔죠.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둠침침한 창고 안이 보였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켰죠. 창고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스가 5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하나 꺼냈어요.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윤희정이었어요. 제 이름이었죠. 언제 만든 거지? 발급일을 보니 35년 전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해였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세상에. 손이 떨렸어요.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것도 제 명의였어요. 5억 8천만 원. 또 다른 통장. 4억 원. 또 6억 5천만 원. 상자 안에 통장이 20개가 넘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그때 상자 맨 밑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 시어머니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희정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희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그리고 아마도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게다. 미안하다. 나는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 재호가 어떤 인간인지.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몰랐다. 애비를 닮아서 그래. 나도 평생 그 애비한테 고생했어. 맞고 살았어. 재호 애비는 바람둥이였어. 밖에서 여자들 만나고 다녔지. 나는 참고 살았어. 그때는 여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또 그 애비를 닮은 거야. 희정아,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 아이도 나처럼 고생하겠구나.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결혼한 날부터 나는 매달 돈을 모았어. 재호 몰래,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모았냐고? 재호가 사업 시작할 때 나한테 돈을 빌려갔었잖니.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 재호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크게 성공했지. 그런데 나한테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 아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재호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졸랐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받았지. 재호는 그 돈으로 내가 사치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한 푼도 안 썼어. 전부 4명의 통장에 넣었어. 3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계산해봐라.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을 그냥 넣어둔 게 아니야. 재테크도 했어. 안전한 펀드에 넣고 이자 높은 적금 들고 우량주에 투자하고 30년 넘게 굴리다 보니 돈이 꽤 많이 불었어. 희정아, 이 돈은 내 거야. 재호는 이 돈을 몰라. 절대 몰라. 법적으로도 내 거야. 내 명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상자를 열어봐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들어있어. 희정아, 너는 내 딸이야. 내 속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너는 내 진짜 딸이야. 35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해라. 사랑한다. 내 딸아. 마이너스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35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아들이 며느리를 버릴 거라는 걸. 그래서 35년 동안 준비하신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0-0 상가 건물. 소유주 윤희정. 다음 서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101동 1501호. 소유주 윤희정. 또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102동 803호. 소유주 윤희정. 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501동 1204호. 소유주 윤희정. 또 경기도 평택시 0-0 토지 1500평. 소유주 윤희정.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대체. 서류 밑에 시어머니 메모가 있었습니다. 희정아,
이 부동산들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재호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내 돈으로 산 거야. 재호는 이 부동산이 있는지도 몰라. 당시에는 부동산 값이 싸서 많이 살 수 있었지. 지금은 값이 엄청 올랐을 거야. 월세 수입은 자동으로 내 통장에 들어가게 해뒀어. 통장 확인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상자에는 더 특별한 게 들어있어. 저는 황급히 세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골동품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자기, 그림, 고서적, 그리고 감정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조선시대 백자청하 매병 마이너스 감정가 3억 5천만 원. 김홍도 진품 산수화 마이너스 감정가 8억 원. 조선 초기 한글 필사본 마이너스 감정가 4억 2천만 원. 총 15점의 골동품이 들어 있었어요. 감정가를 다 합치니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메모가 또 있었어요. 희정아, 이 골동품들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재호 애비가 골동품 수집이 취미였거든. 그 양반이 죽고 나서 내가 하나씩 감정받았어. 가짜도 많았지만 진품도 꽤 있더라. 진품만 따로 보관해뒀어. 이것도 내 거야. 팔아도 되고 간직해도 돼. 저는 네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괴였어요. 1kg짜리 금괴가 20개 들어있었죠. 시세로 계산하면 약 15억 원어치였어요. 다섯 번째 상자. 여기에는 주식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대형주들이었어요.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 메모. 희정아, 이 주식들은 25년 전에 산 거야. 당시에는 값이 쌌는데 지금은 몇십 배로 올랐을 거야. 배당금도 쌓여 있을 거고 증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봐라. 저는 말을 잃었어요. 창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정아,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한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창고 안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먼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재산이신가요? 저는 서류들을 건넸어요. 회계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전부 부인 명의예요? 네. 언제 취득하신 겁니까? 시어머니께서 35년에 걸쳐서 모아주신 거예요. 회계사는 하루 종일 계산했어요. 다음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총 자산이 회계사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약 380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현금성 자산 약 130억, 부동산 시가 약 220억, 금 및 골동품 약 30억입니다. 380억?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특히 월세 수입만 매달 약 2,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인 통장에 35년 동안 자동이체로 들어왔는데 한 번도 확인 안 하신 모양이네요. 통장이? 어느 통장이요? 농협 통장이요. 여기요. 회계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매달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그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380억 원.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기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2평짜리 방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혼 소송 1차 기일 2023년 5월 20일. 재호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이혼 소송 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회사 가치 포함해서 약 80억 원 정도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를 청구하고 싶어요. 35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그동안 어떻게 기여하셨는지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남편이 2년 동안 외도했어요. 회사 직원이랑요. 그 증거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5천만 원, 성공 보수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착수금을 냈어요. 이제 380억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문제 없었죠. 한 달 후 탐정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재호와 은영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해외여행 간 사진, 둘이 키스하는 사진. 확실한 증거였어요. 재호 씨와 은영 씨는 2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호텔비와 식대를 처리한 기록도 있고요. 회사 돈을 횡령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위자료 청구액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외도의 회사 돈 횡령까지. 이건 악의적인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재호를 다시 만났어요. 재호는 여전히 은영을 데리고 왔더군요. 희정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산 분할 60%를 청구하다니? 제 정당한 권리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증거가 있어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호가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도왔는지, 회계장부를 정리한 기록, 거래처 접대 기록, 시부모 간병 기록, 35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의 외도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최은영 씨와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횡령액만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호텔비가 업무상 필요인가요? 재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은 석 달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재호 회사를 조사했더니 더 많은 게 나왔어요. 은영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 재호와 은영이 공모해서 탈세한 기록. 결국 재호 회사는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의 65%를 분할하고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것. 재호는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 옆에 있던 은영이 재호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재호 씨, 저 이만 가볼게요. 이제 당신한테 돈도 없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은영아, 잠깐. 연락하지 마세요. 은영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호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측은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죠. 그냥 끝났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판결대로 저는 제호 재산의 65%를 받았습니다. 약 52억 원이었죠. 위자료 10억까지 합쳐서 62억 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380억과 합치면 442억 원. 저는 졸지에 대한민국 상위 0.1%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존엄성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깎여 내려간 제 존엄성을 되찾은 거였죠. 6개월 후, 저는 서울 한남동에 작은 빌딩을 샀어요. 5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북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을 따서 은혜의 책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카페는 금방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좋은 책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2층은 제 사무실로 만들었고 35층은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출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이혼 위기의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심리 상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재단을 거쳐갔습니다. 40대 이혼 여성, 50대 이혼 여성, 60대 이혼 여성. 모두 저처럼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한국에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그리고 엄마,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옛날보다 훨씬 밝아 보여. 건강해 보이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35년 동안 엄마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차를 따르고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저 윤희정입니다.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희정아.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아빠는 어떻게 됐대? 아빠는 아빠대로 살겠지.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써. 사실 재호가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했다더군요. 은영은 진작에 떠났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제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카페는 크게 성공했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서 책을 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재단 일을 봤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윤희정 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는 65쯤 되어 보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여기 카페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는 매일 카페에 왔어요.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가끔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남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희정 씨, 제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민호 씨도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10년 전에요. 전 부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찾는 거요. 남편이라는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편안함이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지금은 62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재단 일을 하고 가끔 민호 씨와 시간을 보내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에요. 무엇보다 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 재산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고시원에서 평생 비참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할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35년 동안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셨던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요. 꽃을 놓고 차를 따르고 이야기를 나눠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오면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내 딸.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버림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용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이에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매달 제 통장에 돈을 넣으며 저를 지켜주셨죠.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을 보세요. 그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디서든 당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